변화를 위한 도전 라이센싱콘 2020 마지막 날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컨퍼런스의 두 번째 패널 토크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용인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박성식 교수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세션은 플랫폼의 변화와 K 콘텐츠 해외 진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 분 전문가분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해 말씀을 하나 구해야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드래곤 스튜디오의 박현 상무님과 푸저우쯔용의 딩치안 책임자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오늘 패널 토크에 함께 하시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고요. 본격적으로 패널 토크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히 두 분 강연자의 말씀 정리해보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 세계에서 통하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제 조건을 주제로 스튜디오 드래곤 박현 상무님께서 강연을 해주셨었고요. 두 번째 강연에서는 베이비버스의 중국 및 해외 인터넷 플랫폼 활용 유통 전략을 주제로 중국의 푸저우쯔용 딩치안 마케팅 책임자님의 강연을 들어봤었습니다. 박현 상무님께서는 강연을 통해서 드라마 등의 한국 영상 콘텐츠가 메이저 글로벌 마켓에 진출할 때 어떤 전략 모델들을 고민해야 될지 말씀해 주셨고요. 아울러 글로벌 OTT 플랫폼들을 활용할 때 어떤 점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딩치안 마케팅 책임자님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파트너와 고객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긴 호흡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고요. 아울러 플랫폼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콘텐츠 제작 역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두 분 강연을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언급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미 사용자들의 일상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문화 콘텐츠 유통의 상당 부분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유력한 온라인 플랫폼과 어떤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라이센싱 업계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푸저우쯔용의 베이비버스 사례를 지켜보면 베이비버스의 사례는 텐센트나 아이치 같은 중국 내 자국 플랫폼들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태계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 그러한 자국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우리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글로벌 미디어들의 퇴조 환경을 감안을 해서 새롭게 메이저 글로벌 마켓과 새로운 OTT 등의 디지털 플랫폼들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다소 상이한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통적인 미디어의 퇴조로 국내 영상 콘텐츠 생태계 역시 위축되는 그런 상황들이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이 과연 우리 문화 콘텐츠 업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또 여러 차원에서의 검토가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박현 상무님과 그리고 딩치안 책임자님을 직접 모실 수 있었더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크게 남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내년 2021 라이선싱콘 행사의 중요한 테마 가운데 하나로 남겨두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패널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크에 모신 패널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3G 애니메이션의 최재원 부사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바쁘신 중입니다. 연말이면 또 원래 바쁘신 시기이기도 한데다가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미뤄뒀던 많은 비즈니스들이 하반기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 아마 올해 상황 가운데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바쁘신 시간 내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이번 라이센싱콘 2020 그 패널 토크 중에 한 분의 패널을 모시고 진행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더 심층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하고 싶으신 말씀 다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3G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기획 단계에서부터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둔 기획을 하시고 또 그에 맞춘 제작을 하시는 걸로 업계에서 유명한데요. 특별히 3G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기획과 제작에 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 회사가 원래 창립할 때부터 뭐 프랑스나 유럽권 회사들하고 공동 창작으로 공동 제작으로 이제 성장을 했던 회사라서 애초에 해외 시장에 대한 좀 이해도나 어떤 뭐 제작 네트워크가 좀 넓은 편이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뭐랄까요, 뭐 신생아 숫자도 감소하고 있고 올해 보니까 한 30만 명도 안 되는 숫자인데 뭐 예를 들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신생아 숫자가 매년 한 1,500만 명 정도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뭐 최근까지는 키즈 시장 자체가 뭐 급격히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규모는 유지되고 있었지만 앞으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작품이 해외 시청자들을 찾아잡지 못하면 사업적으로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가 새로운 신작을 만들 때마다 외국의 작가와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 투자사와 공동으로 기획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통용할 수 있는 작품 중심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을 언급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3D 애니메이션 하면 전 세계의 많은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라인업들을 많이 갖추고 계신 걸로도 유명하지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레이디버그의 빅팬이고요. 저희 아이는 그 슈퍼윙스를 보면서 자랐던 아이여서 특히 개인적으로 부모 입장에서도 3D 애니메이션에서 제작하신 작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의 많은 어린이들에게 3D 애니메이션의 작품들이 사랑받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희 대표님이 20년 전에 회사를 창립하고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회사를 성장시키면서 좀 다른 회사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아이들 관점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항상 이제 키즈 컨텐츠의 문제는 만드는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창작자들이 보통 3, 40대들이시잖아요. 본인들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들을 하시는데 아이들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이들은 어떤 형태나 컬러를 좋아하는지, 또 어떤 스토리를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의외로 시장 이렇게 플레이어들을 만나보면 깊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일단 저희가 좀 많이 쌓여 있는 편이고 또 두 번째는 최근에 저희가 유튜브에 많은 컨텐츠들을 올리면서 선호받는 컨텐츠와 그렇지 못한 컨텐츠의 편차가 굉장히 좀 심해요. 그러면서 회사에 약간 빅데이터가 쌓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재, 어떤 스토리텔링을 또 어떤 디자인을 아이들이 좋아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까지 쌓이면서 저희가 만들어내는 작품들이 아이들의 선호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방금 레이디버그 말씀을 드렸지만 레이디버그를 제가 시청을 하면서 3D 애니메이션이 정말 아이들의 성장, 요즘 아이들의 성장의 어떤 요소들을 잘 캐치하고 계시구나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는데요. 특별하게 어느 한쪽 성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소년과 소녀가 함께 모험해 가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젊은 감성을 통해서 그려내시는 스토리텔링을 보면서 3D 애니메이션의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은 역시 다르구나 이런 믿음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 그런 것들이 3D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아까 강연을 제가 동영상을 지켜보면서 또 하나 인상적으로 들었던 부분이 좋은 컨텐츠가 좋은 매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컨텐츠가 좋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자는 어떤 점을 더 준비하고 고려해야 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게 많은 영상 컨텐츠들이 있는데 뭐 영화나 드라마의 환경과 저희 같은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환경은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영화나 드라마는 영상 판권이나 매출만으로도 뭐 BEP를 달성할 수 있는 흥행이 된다면 그런 환경에서 작업들을 하시지만 뭐 업계분들 너무 잘 아시지만 애니메이션 절대 영상 판권으로 매출을 이렇게 제작비를 절대 리쿱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만들기 이전에 이 작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명확한 설계가 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업계에 있는 플레이어분들을 만나 보면 작품 자체에 더 이렇게 포커싱이 돼 있으시고
연계된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고민을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보이고요. 특히나 이거를 뭐 만약에 퀴즈로 간다면 당연히 완구나 아니면 뭐 교육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뭐 티네이저로 간다면 뭐 다른 쪽의 라이센싱 사업을 좀 중점을 둬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도 항상 저희가 이제 회사가 올해 20년 됐는데 한 10년까지는 제작에 되게 초점을 맞췄다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업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지 저희도 불과 한 4,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회사가 매출도 올라가고 사업 부서도 커지고 지금은 단순히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로 저희도 이제 조금씩 변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그 업계에서 그 애니메이션계에서 그 3D 애니메이션에 대한 평을 하실 때 이런 평들을 많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 3D 애니메이션이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종합적인 사업을 전개하는 클러스터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아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시도하고 계신 그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런 그 클러스터 기업으로 변신하기 위한 그런 3D 애니메이션의 전략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가장 중요한 사업은 이제 완구 사업이었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어차피 이제 키즈 컨텐츠는 완구랑 결합될 수밖에 없으니까 과거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완구 사업을 완구 유통사나 대형 완구 제조사에 의지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컨텐츠는 흥행이 됐지만 막상 저희가 받는 수익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고, 저희가 완구 사업에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업계분들이 우려를 하셨고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회사가 잘못될 거다, 뭐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어찌됐건 그 길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강력한 뭐 대표님 비전이 있으셨고, 그래서 1명, 2명 직원을 뽑기 시작해서 지금은 저희가 완구 매출 규모가 뭐 이제 뭐 한 150억 정도 달할 정도로 상당히 커졌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 매출보다는 완구 매출이 더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이제 완구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럼 저희의 지금 숙제는 제2의 완구 사업은 무엇일지, 그러니까 새로운 또 어떤 사업들, 뭐 교육 사업이나 어린이용 뭐 식품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 지금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기업 가운데 하나가 3D 애니메이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관련해서 현재 그 애니메이션 업계를 비롯해서 많은 문화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시스템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는 플랫폼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고민하는 그런 다른 스타트업 기업들이라든가 다른 종사자분들에게 조언의 차원에서 이런 점들은 해외 플랫폼 진출에 있어서 꼭 고려하시고 진출을 시도하셔라 라고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참 뭐 그 쉽지 않은 질문이신데, 뭐 저희도 과거 사례를 보면 저희가 이제 중국 OTT 성장이나 뭐 유튜브 성장에 발맞춰서 이제 그 플랫폼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조회수가 잘 나오고 거기서 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리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앞에서 또 영상으로 또 보셨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뭐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만 또 보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플랫폼들은 계속 나올 거고, 최근에 또 미국 시장을 보면 광고 기반의 OTT 서비스나 뭐 어떤 무료 OTT 이런 것들도 굉장히 새로 많이 쏟아지고 있고, 또 뭐 누가 알겠습니까? 뭐 틱톡 같은 회사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요즘엔 또 SNS도 다들 영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꼭, 요즘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50억, 60억짜리 대형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내 캐릭터를 알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난 것 같고요. SNS든 아니면 OTT 서비스든 새롭게 나오는 트렌드를 잘 캐치업하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작품의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절하게 녹이셔서 거기에 맞는 트래픽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강연 또 말씀 중에 또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부분이 비대면 시대가 될수록 디지털 캐릭터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견해를 갖게 되신 이유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요. 아울러서 비대면 시대의 디지털 캐릭터 기획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최근에 시장 상황을 보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캐릭터 쪽으로 계속 모이고 있다는 그 흐름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왜 SM에서 최근에 런칭한 에스퍼라는 걸그룹 보면 아예 뭐 디지털 아바타가 같이 런칭이 돼서 뭐 데뷔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고, 뭐 한솔그룹에서 지금 교육에서 하고 있는 그 뭐 키위TV 뭐 이런 걸 보면 캐릭터들이 나와서 뭐 생방송을 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보면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 디지털 인플루언서, 버추얼 인플루언서 같은 가상 캐릭터들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기도 하고, 다들 지향하는 바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고, 디지털 캐릭터들은 어떤 뭐 말도 잘 듣고 늙지도 않고 시키는 거 잘하잖아요. 디지털 캐릭터를 활용해서 기존의 뭐 사람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인플루언서의 영역들, 어떤 유명 배우의 역할들, 유명 가수의 역할들을 대체하려는 시도는 이제 거의 뭐 올해 들어서 본물 터지듯이 시작된 것 같고요. 그 지향점을 위해서 저희 같은 애니메이션 회사와 매니지먼트 회사와 교육 기업과 모든 기업들이 다 지금 동시에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삼지도 단순히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캐릭터의 가치를 창출하고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기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앞으로 사람들이 핸드폰만 보는 게 아니라 더더욱 그 뭐 여러 가지 기기들,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디지털 캐릭터 시장은 무한하게 앞으로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좀 눈여겨 지켜보고 빨리빨리 도전을 해봐야 될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될수록 IP가 가지고 있는 확장의 가능성이 그만큼 더 다양해질 것이고, 그런 다양한 기회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의 비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온라인을 통해서 올려주신 여러분들의 댓글 가운데 질문을 한번 받아서 말씀 나눠볼 텐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분의 질문만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형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내보다 국외 수출이 많다는 면에서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한알령도 직접 겪으셨다고 하시는데, 삼지 애니메이션 측에서는 콘텐츠 수출을 하는데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알령 때문에 정말로 많은 기업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걱정하고 계시죠.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방법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좋은 파트너사들, 그러니까 이제 저희의 크레딧이나 저희의 역량을 믿고 저희 회사 작품들을 중국에 배급할 수 있는 파트너사와 같이 한한령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지금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또 좋은 성과로 나서 지금 저희도 해외 매출, 특히나 이제 중국 쪽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불가능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 물론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직접적으로 연예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중국 수출이 좀 불가능하겠지만, 앞으로 한중 관계가 또 풀린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어떤 계기만 딱 이제 바뀌어지면 이제 한중 관계는 좋게 풀릴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중요한 거는 현지에서 나의 IP와 나의 캐릭터들을 잘 사업을 해줄 수 있는 좋은 파트너사를 어떻게 만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또 그런 네트워크를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아낌없이 투자해야지만 또 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네, 오늘 그 강연부터 패널 토크까지 긴 시간 동안 혼자서 이 시간을 책임져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최재원 부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패널 토크가 끝나고 이어지는 라이브 토크에서는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라이선싱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신다고 합니다. 아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경을 초월한 치열한 경쟁,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플랫폼의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 문화 콘텐츠 업계에서도 이와 관련한 사고의 전환, 사고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라이선싱콘 2020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K 스토리, K 콘텐츠들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많은 힘과 아이디어를 얻으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2020 라이선싱 콘 행사를 통해서 준비된 패널 토크의 모든 순서가 이제 마무리되게 될 텐데요. 그동안에 많은 참여와 또 댓글 남겨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용인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박성식 교수였고요. 계속해서 남은 라이브 토크에도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